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 개장 직전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죠. 오늘은 세 분과 함께 해볼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타키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한국경제TV 김대현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러시아 공장 매각을 결정한 현대차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동을 중단한 러시아 공장을 결국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가가요, 한화로 제가 기사를 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14만 원에 불과하다고요, 남인호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작년 2월 달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자 전 세계에서는 빠르면 6개월 안에 전쟁 끝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런데 웬걸 전쟁은 2년을 지나서 빨라도 내년 여름이나 끝나지 않을까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결국 현대차가 19일이죠. 어제 이사회에서 결정 내렸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공장 두 곳을 일단 매각을 하자. 그 공장은 이겁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옛날에 레닌그라드였죠. 발티크 해안에 있는 도시에 있죠. 23만 대를 생산하는 현대차하고 옛날에 GM의 공장을 인수한 게 있었거든요. 10만 대짜리를. 그 약 30만 대에 해당되는 공장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해선께서 1만 루블, 우리 돈으로 15만 원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라는데 사실은요. 이 앞전에 그 러시아에서 판매 1위였던 르노 그룹은요. 50원에 매각했습니다. 50원. 정말요? 100원도 아니. 예.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 사실은 매수자가 없다는 뜻이죠. 현대차가 훨씬 낫네요. 어찌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요. 사실 그래서 현대차는 이미 러시아에서 다 다른 곳이 도이다건 르노 다 철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았던 것입니다. 아마 러시아 당국이나 러시아 국민들은 현대차가 러시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분명히 기억을 할 겁니다. 한때 26%까지 시장 점유율을 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로입니다. 생산 안 하니까 마켓시가 나올 수가 없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30만 대 생산이 없어지니까 이제 현대차는 어떤 전략을 썼느냐? 바로 이웃 인접해 있는 체코하고요. 인도에서 그 부족한 30만 대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완전히 러시아랑 끝났냐? 그거 아닙니다. 2년 내로는 현대차가 그 공장, 30만 대 이상의 공장을 두 곳을 다시 인수할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나고 러시아가 다시 우리 한국하고 우호적인 국가가 돼서 현대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이길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러시아가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전쟁은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주가 요즘 보면 상승 탄력을 일단 받았죠. 지금 바이백 조건을 달고 매각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대표, 여러분이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이번에 국가대표 뽑는데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엔트리까지 24명이죠. 무조건 어떤 감독이든 간에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황희찬 선수, 이강인 선수 무조건 4명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감독이든 간에 우리나라에는 2,500개의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짜는데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이 빅5, 이 5개는 무조건 편입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거 사냐 마냐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사냐의 문제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는 현대차는 지금 19만 2천 원이죠. 저는 20만 원 밑에서는 언제든지 현대차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주식을 하시는 데는 필수 종목이 있고 필요 종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종목이 바로 현대차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최근에 조금 고개를 들고 있죠. 아마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 내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어서 김대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새내기주들의 강세가 유독 돋보였습니다. 따따블 사례도 2번이나 나왔는데요. 자, 김 기자. 중소형주들이 상장 이후에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나요? 네, 올해는 중소형주들의 성적표가 유독 좋았는데요. 우선 이번 달에 KNS와 LS 머티리얼즈가 따따블에 성공했죠. 지난 6월 금융당국이 상장 당일 가격 제한폭을 최대 260%에서 400%로 확대한 이후 첫 사례였습니다.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은 오는 20일 상장하는 DS 단서까지 총 82개인데요. 그중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률이 높은 순서대로 이 기업들을 살펴본 결과 LS 머티리얼즈가 657%로 단연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어제도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가총액도 상장한 지 일주일 만에 3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같은 2차전지 그룹주인 에코프로머티도 468% 상승률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장 첫날엔 공모가 대비 58% 올랐는데 이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안 발표가 곧 임박해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세가 쏠린 2차전지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보면 또 올해 이렇다 할 대여급 기업들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특히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좀 IPO를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컬리 오아시스, 그리고 쓱닷컴, CJ 올리브영 등이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증시 침체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장을 철회하거나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중 컬리는 이커머스 업계 상장 1호가 될 뻔하면서 업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4조 원에 이르던 몸값이 절반 이상 떨어지면서 올 초 상장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아시스도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같은 이유로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즉 스펙과의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47% 증가한 58억 3,200만 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중 쓱닷컴이 증시 입성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는데요. 이르면 내년 봄에 IPO를 재추진하기 위해 주관사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시장에서는 쓱닷컴의 기업 가치를 약 10조 원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쓱닷컴까지 지금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1억 넣으면은 10만 원 받고 10억 넣어도 100만 원 받고 요즘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따따블까지 오르면 그래도 괜찮죠. 일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 기자가 쓱닷컴 요거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IPO 성적이 좋으면 유통업계 전반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 내년 IPO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중소형주 열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 1월부터 포스뱅크와 HB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현대임스 등이 수요 예측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APR과 K뱅크 그리고 HD 현대마린솔루션 등 기업 가치가 조 단위로 예상되는 기업들도 출격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미 한 차례 상장 타이밍을 놓친 이커머스 기업들이 많았던 만큼 시장에서도 내년 IPO 계획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CJ 올리브영이 최근 납품업체 갑질 혐의와 관련해 과징금 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만큼 IPO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합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약 2조 8천억 원으로 연매출 3조 원도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CJ 올리브영 관계자는 한국경제TV에 향후 업황과 시장 상황을 보며 적절한 시점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컬리 관계자도 아직 구체적인 IPO 계획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내년에 CJ 올리브영 그리고 컬리가 상장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통업계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용도에 비상이 걸린 이마트 소식입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M&A 탓이었을까요? 지금 국내 신용평가 3사가 일제히 이마트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장 경쟁도 치열해진 상황 속 부진을 딛고 반등에 나서줄 수 있을지 아니면 불확실성은 좀 지속될지 조호진 대표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신용 등급을 일단은 이제 등급 자체를 하향한 건 아니고 신용 등급의 전망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향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기평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내렸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런 것은 다 이제 금리나 이제 시장에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단 신용 등급이 내려가거나 전망이 내려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영향을 끼친지를 살펴본다면 많은 기업들이 자기 자본만 갖고 기업을 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기업을 하는데 그럼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는 임의로 이제 당신은 3%, 당신 5%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용회사, 신용평가회사가 매긴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하향되거나 신용 등급의 전망이 하향할 때는 이자를 갖다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자가 금리가 부담이 됩니다. 이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 뜻이죠. 그러니까 이마트가 그렇지 않아도 캐시플로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면 기업의 캐시플로우가 안 좋으니까 신평사 입장에서는 너네는 신용등급을 우린 내리겠다. 신용등급을 내리면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됩니다. 이 악순환의 시발점 어디서 났냐면 일단은 이제 그 쿠팡에서 시작됐는데 쿠팡에서 유통 공룡으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기존의 또 유통업체들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마트가 공격적으로 좀 전에 자막이 나왔습니다면은 심지어 야구단도 인수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와이너리를 갖다 2조가 넘는 금액도 인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잉여 현금이 적자가 발생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평사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을 전망을 갖다 하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 이마트가 이런 처지에 놓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팡이 등장했을 때 뭐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도대체 쿠팡이 뭐를 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그 택배를 갖다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 도대체 쿠팡에다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손정희 회장은 또 무슨 맥락이냐라고 이제 오해였죠. 지금 지나고 보면은 쿠팡도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계속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이 쿠팡의 전략이 성공을 했고 이것이 이제 그 코로나랑 맞물리면서 쿠팡은 엄청나게 이제 그 성공을 했고 몇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파이라는 시장은 그냥 탄한데 쿠팡이 잠식을 하니까 이마트, 롯데 뭐 다른 기업 할 거 없이 다 이제 엄청난 이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쿠팡 주가도 지지부진한데 예. 이마트가 훨씬 더 돋보이네요. 그렇게 예. 비교해 보니까. 근데 쿠팡 주가는 이게 1년치 주가이기 때문에 쿠팡이 처음에 상장하자마자 주가를 내린 걸 생각하면 아주 호성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쿠팡 주가는 이마트 주가를 비록하면 이거 주가를 보면은 이 회사를 알 수 있습니다. 주가는 모든 거의 총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마트는 쿠팡이 이제 그 부상했을 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마트가 어떻게 소생할 수 있을 거냐는 거는 쿠팡에 대한 인터넷 상거래라는 새로운 게 지갑 변동했을 때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달렸는데 문제는 쿠팡에도 사실 시달리고 있는데 이번 저희 코너에서 한번 설명했지만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다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이 때문에 사실은 시장 잠식률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11번가 그 매매하고도 영향을 끼쳤죠. 그러니까 이마트는 이런 유통 공룡에서 어떻게 이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가 사실은 이제 이마트의 주가랑 매출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마트와 쿠팡 주가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연말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최근 증권가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바로 최대 주주, 오너일가 등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내부자의 매수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은 만큼 이들의 매매 패턴을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고해보면 수익을 내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참고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남인노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는요, 대주주 혹은 5% 이상의 주요 주주가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를 하도록 의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달 동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살펴봤더니 대주주 혹은 그 대주주의 오너 일가라든가 고위 임원들이 주식을 매수한 종목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총 10개인데요. 국도화학, 쇼카, 정다운, 사조대림, SM백셀, 휠라코리아, 미래에셋생명, 그리고 KX, 그다음에 JW홀딩스, 대한약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대주주나 내부자에서 왜 주식 삽니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회사 주식 엄청 싸다. 우리 회사 주식 너무 싸다. 이것이 1번이고요. 2번 뭐냐? 지금은 우리 회사가 빚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머지않아 한두 달 내로 좋은 호재 나온다. 이거 2번입니다. 마지막 3번은 나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 회사 주식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부자나 대주주가 산 것은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일반 주식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너일가가 사들인다고 뭐 무조건 따라서 매매할 수는 없고요. 저는 따라서 사고 싶긴 합니다만 종목별로 선별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접근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 부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우섭 우왕가요? 아시죠? 고슴도치가 자기 아이를 찾는데 가장 이쁜 아이 찾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회사 저평가다, 우리 회사 앞으로 좋아진다. 이건 무슨 평가입니까? 주관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객관적 평가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막 올려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1번이 뭐냐면요. 국민연금, NPS,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 가지고 있는 기업. 2번이 뭐냐. 외국인 투자가들이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마지막 3번은 최근 5년간 연속, 뭐 한 번 주다 안 주다 이런 건 소용없습니다. 5개년도 연속으로 주식을 배당한 기업. 이 세 가지 조건 그리고 해당되면 이 세 가지 조건 다 갖춰지면요. 세계 초우량 기업입니다. 그들 기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예컨대 국민연금은 5% 이상 되지만 외국인이 10% 안 되거나 이런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우량 기업이다. 문제는 뭐냐?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저는 그런 기업을 듣보잡이라고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하는 회사. 왜 나의 소중한 재산을 그런 기업에 투자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국민연금 지분이 5% 넘거나 혹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10% 넘거나 마지막으로 5개년도 연속으로 배당한 기업을 꼭 여러분들이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이제 오너가가 지분을 사면 이제 금상첨화겠죠. 자, 이어서 건설주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죠. 그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올 들어서 벌써 19군데나 건설 회사가 부도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 기자, 최근에 그 SBS 갖고 있는 태영건설도 워크아웃 썰이 돌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태영건설 법무팀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워크아웃 신청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일각에서는 법정관리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은 사실 무근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최근 주가는 고꾸라지는 상황입니다. 이달 들어서 4거래일을 제외하고 전부 파란불을 켰는데요. 지난 18일에는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우며 2,810원에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태영건설이 대주단에서 빌린 400억 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를 오는 28일로 연장한다고 공시하면서 어제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대우건설이 시공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신축 아파트의 일부 기둥에서 띠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죠. 이 띠철근은 건물 하중을 버티기 위해 기둥의 세로 형태로 들어가는 주철근을 가로로 묶어주는 철근인데요. 이에 대우건설은 외부에 철판을 대는 방식으로 보강 작업을 마쳤지만 주가는 이틀 연속 2%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어제 한신공영과 현대건설, DL건설 등이 하락했습니다. 대우건설이 어제 좀 낙폭이 두드러졌던 데는 개별 이슈가 있었군요. 자, 우선 태영건설 부도설은 루머로 확인이 됐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부동산 PF발 위기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PF 대출 잔액 어느 정도인 겁니까? 네, 고금리 장기화에 PF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건설업계가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3개월 만에 1조 2천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체율은 2.42%로 3년 동안 4배 넘게 치솟았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하면서도 모니터링은 물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루머로 곤욕을 겪은 태영건설의 부동산 PF 우발 채무는 2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금 뭐 금리나 기대 때문에 이제 건설주에도 선투자하신 분들 꽤 있으실 텐데 조금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금난 겪는 건설사들이 많아지면서 줄도산 우려도 지금 큰 상황이죠. 증권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부동산 PF 연체율도 늘고 시장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증권가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난을 겪는 중견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어제 한국투자증권은 태영건설에 대해 모든 지방 현장이 미착공 상태에서 대출 연장 없이 사업을 끝낼 경우 태영건설이 이행해야 하는 보증금이 약 7,200억 원이라며 TY홀딩스의 유동성 지원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 태영건설의 핵심 관계기업인 SBS의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최근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건설사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내리고 있는데요. 태양건설이 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강등됐고 신세계건설도 무보증사채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피해크 리스크 여파로 앞으로도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이러한 부도설이 단순한 소문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또 출렁였던 건설주 이야기, 건설 쪽 섹터 한번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거래일 상장 4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선 블루엠텍 소식으로 마무리해보죠. 이 제약업계의 쿠팡으로 불리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블루엠텍, 상장 이후 좀 약세 기조를 이어가다가 전거래일 반등을 시작했는데요. 주가 부진을 좀 씻어낼 수 있을지 준비해주신 지분 관련 공시 내용과 함께 주가 전망까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조우진 대표님? 그 13일 날 신규 상장했으니까,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원래 갖고 있던 임원들이 이제 5거래일 이내에 이제 공시를 해야 돼서 어저께 이제 두 분의 임원이 그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병찬 대표랑 이제 송봉호 이사가 이제 각각 지분을 갖고 있다고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그 블루엠텍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좀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블루엠텍이 이제 제약 업계의 쿠팡이라 불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통상 이제 그 의사들이나 병원들이 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면 의사들이 직접 뭐 제약사에 찾아가서 어떤 약품이 나왔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제약사의 영업사원들이 일일이 가가호 병원을 방문해서 이런 약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죠 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이게 되게 구태연하지만은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제가 예전에 통계로는 우리나라 제약사 1000개가 넘나? 그렇습니다. 그럼 1000개가 넘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은 1000개가 넘는 회사 중에 상장사도 있고 비상장사도 있는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약품을 갖고 사실은 병원을 방문해서 자신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린다는 건 무엇이냐면 거기에 철저하게 이제 영업사원들이 의사들과의 네트워크, 의사들과의 친밀도를 바탕으로 이제 이 약품을 써주세요 하면서 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블루엠텍 이 모든 것을 타파하고 인터넷 시대에 왜 그렇게 하느냐? 마치 쿠팡이 제품을 갖다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주문을 하고 택배를 하듯이 그 블루팜 코리아라는 이제 그 인터넷 제약품 포탈을 갖다 구축한 다음에 의사들이 직접 들어가서 해당 약품을 갖다 구매를 하면은 그걸 갖다 택배로 이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사 직원들, 영업사원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서 생기는 후유증이 날 수 있는 리베이트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겠지만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 경로를 갖다 대폭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단가도 이제 내려가는 효과도 동시에 있습니다. 아주 혁신적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블루엠텍 어떻게 하냐면 제약품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들과 의사들도 요즘 엄청난 마케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위한 앱을 그다음에 이걸 위한 광고 대행까지 같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블루엠텍이 상장날 엄청나게 올랐고 그 후유증으로 이제 5거래일 기준으로 좀 수익률이 안 좋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블루팜 코리아를 갖다 들여다보고 싶은데 일반인들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의사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의사 번호만 이제 입력을 하고 마치 우리가 그 주민번호 실명제처럼 그런 분들만 그 들여다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노출이 안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